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비리 유치원 오늘 화제가 된 검색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총 1146곳인데요. 혹시나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목록에 올라온 건 아닌가 확인해 보신 분도 많을 거라고 예배지는데요. 비리 행태도 다양합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거나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이력도 확인이 됐습니다. 원장 개인의 차량, 기름값, 아파트 관리비를 낸 경우도 있죠.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란 건데요. 실상과 대책 지금부터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트리 이영경 방송위원,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하나 의원 찾아봤습니까? 뭐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이 박용진 의원 이번에 방송 어제 이제 MBC에서 대대적으로 한 10분 정도 리포트를 했는데 거의 1년 이상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싸웠던 거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17개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140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거기 일일이 다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공개한 데는 아주 극히 일부고 거의 대부분 비공개가 왔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했어요. 이거는 엄마들이 부모들의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근데 안 주던 게 이제 뭐 국정감사 때 의원실에서 그 자료 요청한 거에는 오게 되었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요청하니까 줬고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니까 안 줬어요? 네, 저희가 이제 140군데 다 소송은 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으로 인천 소송을 했고 또 국무조정실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했을 때는 안 줬더니 이제 소송까지 했는데도 이제 의원실에는 줬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학부모들이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지켜져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치하는 엄마들 이 단체에서는 네.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시작이 네. 그 2017년 2월에 그러니까 지난 정권 말기에요. 국무조정실에서 부패 척결 추진단. 네. 발음이 안 좋죠. 네. 그거에서 전국적으로 유치원 한 50여 군데, 어린이집 50여 군데를 뽑아서 특정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원장이 여러 기관을 갖고 있는 경우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원화수나 예산수가 많은 좀 큰 규모가 큰 데들을 뽑아서 했는데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관심 갖고 봤죠. 이런 일, 좋은 일을 했다라고 봤더니 뭐뭐뭐뭐 해서 걸렸다. 말씀하신 대로 뭐 벤츠, 리스 이런 것들을 아이들 수업료로 내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기관명이 다 세모 XX 동그라미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국무조정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그 기관명을 알아야 부모들이 알면서도 계속 보낼지 아니면 안 보낼지 할 텐데 왜 이름을 안 공개하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하나 대표는 이 문제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 이영경 의원은 어때요? 저는 이제 소문으로만 이제 들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화가 100명 정도 되면 유치원을 하면 뭐 재벌이라더라. 이건 제가 사실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쭉 들어온 얘기들이에요. 뭐 그렇다더라.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일하는 뭐 유치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인데 엄마들이 선생님 드시라고 주는 간식마저도 원장님이 돈을 아끼려고 너네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면 선생님들한테 간식비를 따로 받는다더라. 그 돈을 모아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댓글을 좀 살펴봤어요. 이번 뉴스가 터지고 나서. 근데 이제 댓글에 보면 이 성인용품에 꽂히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거기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저걸 사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데 저는 박용진 의원이 오늘 블로그에 올린 글에 끝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빙산의 일각일까 봐 두렵다. 근데 사실
제품으로 보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보면 성인용품을 사는 게 더 분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금액으로 보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혹은 딴 데 쓴 혐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것과 이번에 장하나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거를 이렇게 뭐 한 10% 감사를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 감사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교육청에도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감사하고 감시하는 건 있죠. 교육청의 예. 몫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과 또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하고 이걸 운영해서 이런 짓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은 나가나 감시가 전혀 없었다는 것. 예, 그리고 이번에도 더 큰 비리를 저질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나는 문제가 있어 안 되겠다 이렇게 버틴 데는 행정소송 중이면 이게 또 공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뭐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잘 돌아가겠지 시스템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그 국가에서 유치원에게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을 지급하는 거 총 한 2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관련법이 좀 미미한 거 아니냐. 아까 교육청에서 좀 감사라든가 이런 걸 좀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것도 역시 교육청은 또 인력 부족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관련 법이 늦게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눈먼 돈이죠 말 그대로. 줄줄 새고 있는 우리 세금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146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것은 단 2%에 불과. 경징계가 3%, 95%는 단순 주의와 경고.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명단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유치원이다 이걸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또 어떤 그 범죄를 재발하라라고 한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전수를 안 하니까 걸리는 게 이제 재수복이에요. 되게 운이 그렇죠. 없어야 걸리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걸린 거죠. 다음에도 아까 뭐 과징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세금 포탈한 거는 이제 탄로했던 거는 다시 국세청에 내거나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시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런 기관들이 어쨌든 그 학부모들의 어떤 선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좋은 기관들은 이렇게 그 계속 유지가 되고 나쁜 기관들은 좀 자연히 도태도 돼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면 그러면 부모들이 내가 보내는 기관에서 아까 같이 애들 수업료로 성인용품을 샀는지 말았는지 이걸 모르고 보내는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하는 그들의 권리도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계속 보냈을 때 당하는 어떤 불이익도 있어서 그거를 행정소송을 통해서 뭐가 더 지켜야 될 더 큰 권리냐 이렇게 다퉜던 거고 아직 저희는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엄마들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보고 싶은데 어디다 가서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 방송사 뉴스 홈페이지에 가야 그게 이제 바로 가기로 클릭해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됐고 처벌을 받았으면 왜 이름을 공개할 수 없었는지 또 하나는 그런 거는 그 교육청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명단 공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왜 방송사 홈페이지에 가서 엄마들이 그 명단을 봐야 되는지도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실에서 뭐 국정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받기 전까지 공개 방침, 비공개 방침 이런 것들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어떤 교육청, 전남 쪽은 거의 실명이랑 다 주고요.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있고. 심해요.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 이게 한 나라에 세금 받고 일하는 같은 교육 공무원인데 지역 시도가 다르다고 어디는 비유치원 명단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뭐가 옳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실에는 국감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올리긴 했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특정 방송사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는 거고 예. 또 유치원 유치원 정보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고 어린이집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정보 네. 공시에 여기들은 정말 뭐 폐원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에서 정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막 극심한 아까 중징계를 피하기 힘든 그런 경우 아니면 뭐 명품백을 샀거나 이런 것들은 공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호법을 바꾸지 않으면 부모들은 아까처럼 뭐 성인용품, 뭐 명품백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USF로 지훈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립 유치원의 수익을 원장이 가져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주셨는데요. 안 네. 되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원장님들도 이제 항변하는 말이 교육기관이 비영리로 돼 있어요. 뭐 그렇죠. 한국에는 의료기관도 다 비영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상급 병원들이 돈 안 벌어간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한국의 문제인데 비영리로 돼 있어서 전혀 못 벌어가는 게 아니라 원장 뭐 급여 월급 따로 책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장님이 뭐 1년 뭐 월급이 뭐 억대로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의 자식들을 뭐 총무부장 예. 무슨 부장으로 해서 또 월급으로 그렇게 하죠. 주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약간 그게 이제 말로는 인건비를 예. 낸 거지만 영리축으로 한 거죠. 예. 지금 사립 유치원이 영유아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그러니까 학교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원이 아니라 학교이기 예.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규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 인건비 또 그 세금으로 받은 돈은 네. 급식이나 교구 조달 혹은 또 시설의 감가상각비 그렇죠. 또 세금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국가로부터 들어온 거니까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네. 또 설립자들이나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 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 돈을 세금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뭐 성인용품을 사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또 문제되는 것은 그 원장의 월급을 그 돈을 받아서 산 게 아니고요. 그건 예. 인건비고 그 외에 그냥 영수증 처리하는 물품 중에 명품백도 있었고 성인용품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영수증 처리해서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 돈이 그렇죠. 나오는 그거는 거니까. 이제 운영 경비겠죠. 그렇죠. 뭐 단란주 정도 그렇게 이런 거. 예, 당연히 문제인 거고 또 지금 적발된 것 중에 보면 자신의 월급을 뭐 본인이 책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님을 또 여기서 일한다. 아들이 또 일한다. 뭐 아들이 일한다. 이래가지고 또 월급을 가족 책정하고 경영이 있어요. 예. 너무 또 심각하고요. 네. 그런 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이제 보니까 수법이 너무 이제 많이 세련되져 있는데 교구나 네. 식자재 납품을 받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아니라 또 뭐 내 사돈의 팔던 며느리가 교구회사 사장 하나를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열사처럼.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랬지? 시세가 한 1,000원짜리 탬버린을 거기에서 3,000원에 사는 거예요. 요런 정말 많은 방식으로 영리추구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차익을 또 환급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국공립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적발된 걸 저는 서울 것만 쭉 꺼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두 가지예요. 제일 항목이 많은 게 돈이고요. 그게 거의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 행정이 있는데 돈은 아까 말씀하신 거 회계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채용을 한다든지 계약서가 아예 없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성북교육지원청에 적발된 모 유치원은 뭐냐면 회계 관리가 미숙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설립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수업료를. 그리고 그거를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 미숙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 통장으로 그 수업비를 받고 거기서 급식비가 나가요. 인건비도 나가고. 일정 기간 완료가 되면 뭐 회계 계정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말대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간이 영수증 처리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간이 영수증 처리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법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법 개정도 필요하고 예. 이번에 그 박용진 의원이 5일날 국회에서 토론회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또 한유청 그러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회. 소속의 우리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가서 난입해서 더 예. 그게 뉴스가 많이 됐어요. 화제가 엄청 많이 되는데 됐죠. 예.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한 2017년 2월에 감사 결과 나오고 나서 거기 보면 이제 명단 공개는 안 했지만 그래서 뭐라 그랬죠? 정책 대안으로서 국공립 유치원에 도입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에듀파인이 있는데 그럼 에듀파인을 사립에도 다 도입하자 이런 게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 토론회를 하는데 또 한 번 난입을 해서 그때도 한번 무산시켰고 그때는 이렇게 뉴스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저희는 그 같은 토론회 현장에 있다가 거의 멱살잡이 당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엄마들 관계가 그렇게 수평적이지 않아요. 원장님 하면 막 이렇게 우리 수평적이다. 인자하신 예. 교육적 원장님인데 거기서 아니 뭔데 아줌마들이 와서 이러냐 뭐 이런 분위기였고 그 후에는 작년 9월에는 한유총이 집단 휴업
번복했어요. 휴업한다 만다 한다 만다. 그거 난리 났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수천 명이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집회하고 했는데 그때 요구한 게 지원금은 늘려라 하고 에듀파인 도입은 안 된다. 요게 핵심. 그러니까 국공립처럼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원은. 지원은 지금보다 늘려주되 네. 그건 국공립의 안 감사 된다. 시스템 넣지 말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감사도 같이 받아야죠. 이제 거기서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게 그 사립기관의 원장님들 입장 그거예요. 그건 누리과정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업료 지원을 받는 거지 내가 버는 돈이냐 이거야. 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일부라도 있지. 지금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받는 돈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계 처리나 장부 처리를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립유치원 원장들 말은 이거네요. 그 국가가 안 줘도 어차피 국가가 안 준다면 아이 엄마들이 줄 돈인데 그 대신해서 국가가 과정을 주는 주면서? 거 아니냐. 그 나한테 이득되는 건 없다. 이런 논리 같네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국공립은 원장이나 뭐 기관장이 이제 월급을 받는 거지 본인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게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죠. 근데 자기는 어쨌든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십억으로 투자를 투자를 해서 했다. 예. 땅이며 건물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 민간 사업자인데 어느 민간 사업자한테 그렇게 회계감 그 감사를 다 하느냐 뭐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일반 민간 법인도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그 돈을 그렇게 막 하면 자기 안 되죠. 통장을 예, 하고 예. 월급도 자기 마음대로 안 예. 되잖아요. 아니, 당연한 얘기예요. 예, 당연한 그리고 얘기. 그러니까 그날 이분들 주장이 하나도 그 어떤 명분 있는 당위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박용진 의원과 이제 그 실랑이가 있었던 그 토론회 때도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비리 유치원 원장인 것처럼 제목이 하지 돼 마라. 있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관련 법령이 미비되어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법령을 먼저 만들어야지 모든 유치원 원장님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되냐 이런 거였는데 그 이제 그런 주장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반개 법령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엄마들이 저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저같이 직장 다니고 정신없는 엄마들은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몰랐을 거라는 게 엄마 아빠들이 이번에 좀 많이 놀래고 화가 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최근 통계청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발표했는데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59만 원, 연 710만 원이고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업주부가 청소, 빨래, 음식, 아이돌 보기 등을 모두 전담한다고 가정하면 월 175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감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이 작가님 공감해요? 저는 아내가 만약 전업주부다. 전업주부예요. 네, 전업주부인데 175만 원 월급 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일단은 이 통계를 통계청이 왜 냈나 싶기도 한데.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960년대부터 사실 그런 가사노동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권고가 계속 있었고 이번 통계청에서 가사노동도 국가 경제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국가 경제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걸 노동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참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전에 가사노동이 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혼할 때 전업주부들은 본인의 기여도를 거의 인정받지 아니, 못하던 그래서 시기였어요. 지금은 이혼할 때 거의 재산 분할 반반이잖아요. 좀 오래 살면, 5년 이상 그렇죠, 살면. 그렇죠. 네. 그건 가사 노동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5년 이상부터는 이제 권리를 인정해주고 예. 15년, 20년 넘어가야 이제 판례상 진짜 똔똔이라도 뭐야 반반이 되는데 5대5. 전문 용어가 나왔어 똔똔이에요. 예, 다 예. 알아들었을 겁니다. 네.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무슨 분쟁이 있을 때 통계적 가치로 입증되는 것도 있지만 네. 임금 노동이 아니라 가사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받는 게 사실은 지금 저출산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예.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 이게 전업주부도 있고 남성이 또 전업주부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업으로 밖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냥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 때 네. 가사노동의 가치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그 상대방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절반인 500이고 500 버는 사람은 250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 통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예. 기사를 찾아봐 안 나오더라고요. 예. 94가지의 그 노동을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저희가 이제 가사노동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예전에 1999년에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710만 원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값어치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가사 노동이
1999년에는 3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아니, 300만 원이니까 하루에 만 원이니까 한 달에 3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50만 원이 되는 건가? 이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밝혔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책에 찾아보니까요. 2013년에 미국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노동시간을 94시간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게 11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엄마들이 우리나라 엄마들보다 훨씬 더 가사노동의 가치가 높을까? 이 통계가 저는 공감이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여기 예, 보면 99년 통계보다 그 남성 전업주부의 그 비율이 5% 정도 올라갔네요. 80대 20에서 지금 75대 25. 예, 예. 그러네요. 예. 이 세월이 한 15년 이상 흘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답보 같아요. 그리고 답보 같으네. 한 가설에 의하면 바깥 일을 안 하시는 양반이 집안일도 안 돕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바깥 정말요? 바깥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보니까 말하자면 외부에서 노동을 안 하시는 남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일을 안 하시는 남성분들이 가사 노동도 안 한대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뭐라도 해야죠. 근데 제 주변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집에서도 그냥 안 하는 걸로. 네. 그 그건 주변 무책임한 거 분들은 아닙니까, 뭐죠? 근데 그걸 제가 공감을 했다는 게 이건 좀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네,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네. 네. 있어요. 근데 이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가 네. 다 다르지. 네. 요즘 맞아. 뭐 2030 맞아. 세대 네, 얘는 하고. 해당 사항이 별로 남성들은 네. 가사노동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맞벌이기 때문에 아하, 요즘은 그쵸. 네. 남성도 퇴근해서 다 거의 일 많이 해요. 가사 일. 네. 물론 저만 해도 40대 중반쯤만 돼도 안 하지요. 그러나 이 세대가 바뀌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럼요. 많이 해야죠. 뭐 말하자면 이게 아니, 그리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본인이 40대 중반이라고 꼭 집어서 세대가 네. 이제 좀 올드하다고 밝히셨는데 이번 통계청 이제 발표 보고 그냥 저 주위에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분들도 그렇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돈 줄 테니까 해봐라 이 말이 제일 많았고요. 네. 쉽게 따져서 하고 아니면 이 일을 정말 어쨌든 가사도우미라든가 실제 이 그 노동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맡겼을 때 비용하고 너무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근데 이게 1인당이니까 한 4인 가족이면은 한 240만 원쯤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요. 그러니까 가사 일 없이 그냥 아이를 봐주고 그다음에 하원시켜주고 한 하루에 3-4시간 정도 예. 하는 분을 구하려면 그래도 최소 100만 원은 들거든요. 그렇다고요. 네. 근데 이 가사 노동은 하루 4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아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평가가 좀 덜 되는. 하여튼 뭐 제일 좀 안타까웠던 거는 오래된 통계긴 한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네.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그때 전업주부의 연봉을 찾아라 이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것이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그러니까 그러면 총 4인 가족 되겠죠. 이때 10년 전인데 주부의 월급은 한 370만 원, 연봉은 4,500만 원 요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거하고도 이제 통계청 이렇게 어쨌든 그 나온 수치가 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요번 거 아까 말씀드린 맞아요. 취진 좋은데 뭐 지금 이런 말씀 뭐 맥이냐 이런 느낌들이 난 겁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뭐 이렇게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그냥. 다른 언어가 잘 어렵네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일을 똑같이 맞벌이를 하고도 집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한 3배 정도, 2배 정도 차이가 예. 나는데 그 일 때문에 여성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회생활에서 감점을 당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주의 정치부 기자 출신 평론가가 애너벨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내 가뭄이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여성들이 그 책을 읽고 다 공감을 한 대목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인은 애새 키운 엄마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고위직에 오른 여성이 부족하기보다 고위직 진출을 도와줄 사람, 즉 아내가 집안에 부족하다. 남편들은 아내가 있는데 아내들은 아내가 없어서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와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복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많은 여성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했어요? 네. 저는 별 공감이 안 되네요. 제가 채널 다음 주 사드릴게요. 보시고 말씀. 사부님이 이 방송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아니, 모셔서 하루 특집 방송을 하면 어때요? 저 왜 내가 찢어지지 내 가슴. 알겠습니다. 자, 네. 이게 작가주님께서 수치 산성의 근거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좀 산성하는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자료조사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좀 통계를 들으시고 한번. 좀 수정이 되면 좋겠는데요. 예. 네. 할 말 있습니까? 한마디만 더. 아유, 그냥 뭐 통계청 앞에 가서도 기자회견 한번 해야 되나 이런 말을. 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조금 더 듣고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채널아시아 김하진 기자, 한국 최초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진 기자 맞벌이죠? 네. 남편분이 가사 일 많이 합니까? 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가사? 저는 요리 담당이고요. 청소나 이런 거는 남편이 해주고 있어요. 요리 잘하세요? 네, 요리 잘합니다. 역시. 젊은 세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태우 씨는 집에서 가사 일 합니까? 저희 집 자체는 원래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버지가 거의 결백증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어릴 때도 제가 그 알라딘, 램프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마법 그 양탄자 같은 거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워 자다 보면은 늘 이동되어 있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뭐 잘 때 늘 행복했죠.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또 지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가사 도우미로 어디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A급 자신 있습니다. 그래, 본인 많이 하냐고요? 뭐 무지하게 하죠. 저는. 저도 원래 성격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네. 그 외모도 좀 가꾸시죠, 왜 이렇게 좀 깨끗하게. 그건 이제 상대방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오늘 면도도 안 하고 오셨네요. 외모에는 약간 어떤 빈틈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깔끔한. 지금 외모까지 또 반듯하고 이러면 알겠습니다. 상대가 부담을 가지 않습니다. 집안일 별로 안 한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질문을 던졌는데 의외로 하는군요. 저는 뭐 요리, 빨래, 청소 풀 패키지로 다 잘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특히 가정주부들이 보통 약한 그 싱크대 쪽에 배수구라든지 그리고 욕실 쪽에 배수 이런 쪽까지 제가 다 분해해서 청소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외에는 다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수 윤현상 씨 지난 8일 신곡 기억의 창고라는 곡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에 컴백 인사를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네,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나날이 발전합니다. 우리 네. 방송이. 메시지를 또 본인이 그래서 직접 녹음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들어보고 갑시다. 늦은 밤이면 난 기억의 창고로 가 하염없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곡 기억의 창고로 돌아온 가수 윤현상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저도 평소에는 막 자주 듣진 못하지만 막 꼬박꼬박 챙겨 듣고 있는 방송인데요. 이동영 작가님 이제 제 이름 확실히 기억해 주실 거죠? 저는 이번에 신곡 기억의 창고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서정적이고 아날로그한 감성이 녹아든 아주 좋은 곡입니다. 네, 제가 썼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앞으로도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저 윤현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내 자신을 세뇌시키듯 감정 속에 빠져 우적대고 할 일들은 네, 노래 좋네요. 기억 창고. 네. 윤현상 씨. 노래 좋아요. 싱어송라이터네요. 네,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하는 가수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유 씨 새 음반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소유 씨가 적곡 추천한 5번 트랙에 있는 잔다툼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도 윤현상 씨가 쓰고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속사가 아이유 씨랑 같네요. 네, 두 사람이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듀엣 호흡도 맞추고, 네. 다음에 아이유 씨 인사말을 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아이유 씨가 그 스태프들에게 그렇게 잘한다고 하죠. 네. 그 소속사를 옮길 때 다 같이 고용을 승계해가지고 오, 같이 가고 훌륭하네. 갈 때마다 급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네, 그게 계약 조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서 또 전 매니저 뭐 결혼 이럴 때 차도 선물하고 네. 굉장히 그래서 회장님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윤현상 씨가 주인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윤현상 씨가 같은 소속사에 있다. 네. 중요한 거죠. 처음에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네. 김하진 기자가 윤현상 얘기했을 때 알지 유현상 백두산군 아니야? 뭐 이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아저씨들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그 최윤희 씨 잘 계시죠?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런 거 알죠. 그럼 굉장히 오버하다가 결국은 큰일이 나죠. 기억의 창고. 저희는 중요합니다. 유현상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산은 산인데 무슨 산? 백두산. 예, 예. 네. 앞으로 윤영상 씨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기억의 창고. 노래 좋네요. 잘 될 것 같네요. 네. 기대해보고요. 자, 이번 주 가장 핫한 예능 JTBC에서 같이 걸을까? 가장 핫합니까? 방송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제 방송이 됐고요. 그렇습니까? 제작 발표도 어제 열렸는데 예. 그 G.O.D가 정말 오랜만에 같이 뭉쳐서 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기억하실 건데 그 재민이를 키우는 육아일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예. 프로그램 이후에 17년 만에 다시 다 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G.O.D는 계속해서 뭐 가끔가다 같이 모여서 콘서트도 하고 이 분위기, 단합된 분위기가 이어졌었잖아요. 네, 2014년에 이제 다시 컴백을 해서 이제 꾸준히 음반도 내고 공연도 하고 끈끈한 모습 보여줬죠. 원래 같이 하다가 해체했던 팀들 보면 네. 본인들이 잘 나갈 때는 다시 안 뭉치거든요. 네. 안 좋을 때 다시 뭉쳐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승철, 김태원 뭐 이런 분들 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분들은 계속해서 사이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잘 될 때 다시 뭉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반응은 어떻든가요? 어제 방송이 됐는데 일단 시청률은 좀 심야 프로그램이고 종편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1.5% 나왔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성적이고 우선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또 리얼리티다 보니까 진솔한 모습이 많이 나와서 팬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뭐 시청률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첫 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그 여행 컨셉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왜 이렇게 여행 떠나기 전에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첫 회부터 그 순례길을 걷는 모습을 바로 보여줘서 이제 더 진솔한 모습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요즘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닙니까? 예. 청취율 조사 기간 맞다고 하니까 전화 받으신 분 있으면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우리 남태호 씨는 G.O.D 어떻게 생각합니까? G.O.D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오랫동안 활동했고 또 화목하고 또 윤계상 씨가 또 배우로서 아주 좋고 그래서 뭐 모양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룹으로. G.O.D 노래 중에 아는 거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알죠. 대부분 제일 잘 하는 노래가 뭡니까? 다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분위기가 가을이니까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네. 이 정도 노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5초 내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이게 3절까지 있기 때문에 3분 정도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15초면 5초 더 드리겠습니다. 20초 내로 끊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시 못 올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곤 했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행복해. 이젠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잘 떠난 게 잘 들었어요. 후회될 때
돼 언제라도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헤이, 보내야 해 보내야 여기서 만족해야 해 진행자의 어떤 진행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네. 노래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조금만 더 하면 여기 이제 아니에요. 피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짐을 해봐도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예. 방송을 늘 듣던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갑자기 뭐 택시 타는데 딱 나왔다 이런 분들 깜짝 놀리 뭐 하는 거라고 깜짝 놀랍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게 왜 뭐 지상파 라디오에서 노래를 해요? 가수도 아니면서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잘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건 이제 제작진의 간곡한 어떤 요청 때문이다. 제가 뭐 하고 싶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3절까지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네. 반응이 안 좋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원조 아이돌이자 국민 그룹이라고 불렸던 G.O.D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한 이 노래를 비롯해서 뭐 어머님께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있죠. 네. 아니 한 소절만 합니다. 이런 노래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 네. 아직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계시니까 G.O.D 가수들 본인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윤현상 씨 네. 예, 우리 댓글에 쭉 많은 분들이 써줬는데 우리 저 청취하신 분들이 다 저랑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다들 다 백두산. 유현상인 줄 네. 알았다고. 비슷해요 이렇게. 예. 그 김태우 씨가 저번에 이제 그 체중 광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같이 걸을까 하면은 굉장히 살이 잘 빠지고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제작 발표회는 사실 2주 동안 하고 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살이 쉽게 네. 빠지지 않아요. 원래 뭐 몸매가 좋으신 박준영 씨가 도리어 살이 빠진 조금 더 네. 빠진. 살이 3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 영화 얘기 가봅시다. 남태우 씨가 추천한 영화 뭡니까? 예, 이번 주 추천 영화는요. 1991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원래 이제 국가에 대한 예의란 작품으로 이제 그 영화제에 나왔었는데 제명을 좀 바꿨고요. 10월 17일 원래 개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아마 개봉관 잡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주 정도 연기해서 10월 31일 개봉을 알고 있고요. 권경원 감독의 작품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그래서 강기훈 씨가 출연하고요. 1987년 아시다시피 6월 항쟁이 있었고 9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91년 4월 26일 강경대 씨가 사망하고 이후에 5월 25일 김기정 씨까지 소위 이제 열사라고 하죠. 이분들이 국가의 불의에 저항했던 11분이 계십니다. 이 청춘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건이 유서 대필 사건, 자살 방조라고 해서 사법사상 유일무이한 제명으로 27에 낙인 찍힌 강기훈 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 강기훈 씨가 위암 판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예. 지금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예, 많이 아프시죠. 예, 그 고생을 굉장히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암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고 24년 만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 고통, 생활고 이런 것들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 영화도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독립영화 후반 작업 심사에서 지원을 배제받았었다고 하는데 블랙리스트 3가랑 피해자인 우리 남태우 씨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렸던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간담회 갔다 왔다고요? 네, 어떤 다녀왔습니다.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논란이 많더라고요. 블랙리스트 관계자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이고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전에 4월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조치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아시다시피 그 상급 기관이죠. 문화관광부부터 해서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고 특히나 문광부에서는 처벌받은 사람 공무원이 없다. 심지어 승진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인 노조라든지 독립영화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으니까 주요 피해자들을 모시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금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간담회 하는 상황이고 오석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조정국 사무국장 그리고 많은 그 본부장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요. 그쪽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입장에서는 민간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직원들 직접 해고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광부 쪽의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당시에 이제 영화인들 배제했던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 영화계하고 이제 기타 다른 쪽에서 반발인 건 이제 아까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진이 이제 설명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블랙리스트로 독립영화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적 배려나 앞으로 균형 있는 어떤 예산 배정이 이런 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후속 조치 두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일단 영화진흥위원회 입장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것을 배려 또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고 분위기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도 있었고 억측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제가 제안했던 건 다른 쪽에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계가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그 부분에선 영화인들과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하진 기자가 며칠 전 단독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배우 조재원 씨 소식인데요. 조재원 씨를 상대로 이제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2004년에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보도했습니다. 이거를 김하진 기자가 썼어요? 네. 특종 기자. 네. 아, 특종이군요. 제가 2년 전에 DMC가 아니군요. DMC는 여기고요. 예, 헷갈립니다. 지금 같은 DMZ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 북쪽이라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DMG라고 하죠, 통상. DMZ라고 하는 건 한 60대 이상. 예.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Z로. 아이고, 어르신,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늘 우리 이 작가님은 늘 저 입장에서 형 같은 동생이죠.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때 제가 홍보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근데 이제 조재현 위원장도 만났고 같이 출연도 하기로 했는데 드라마 때문에 저와 같이 못하고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진웅, 같은 경성대죠. 조진웅 씨도 오고 해서 같이 훈훈했던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소식들이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예. 참 보기가 근데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17세 따라간 미성년자 신분인 거잖아요. 네,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죠. 다른 것보다 그러면 더 심각한 사안인데 어쨌든 이분은 왜 뒤늦게 소장을 접수했고 당시 조재현 씨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은 그 당시에 언론과 처음 접촉했을 당시에는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 당시에는 언론에는 알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를 하면서 지난 7월에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소장에 따르면 A씨가 고교 3학년인, 그러니까 만 17세 당시에 이제 알고 지내던 한 남성이 자신이 연예인 조재현과 친하다면서 이제 연예인 조재현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곳에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근데 그곳은 이제 주점이었고 술까지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권하는 술이어서 강하게 거부하지는 못하고 술을 마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재현 씨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씨 입장은 어때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재현 측 그 입장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 그 재판부에서도 이제 화해 공고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제 재판 기일이 곧 정해질 것 같습니다. 화해 공고했다고 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그 만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그 A씨가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재현 씨에 대한 수사 또 재판은 앞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 이 피소 사건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걸 제외하고라도. 네, 그래서 이게 재판으로 가서 이제 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팟빵 댓글에 체리블루님. 남태우 씨께 물어봐 주세요. 남태우 씨 과거 블랙리스트의 고통과 현재 이 작가의 구박의 아픔 중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게 이제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 상황에는 모릅니다. 배제된 줄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독립영화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화이트리스트나 어떤 정권의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랙리스트 불감증이 걸려 있었어요. 웬만한 탄압에는 어떤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제가 극장 지원 사업도 그렇고 심사위원회에 여러 차례 배제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피해가 있었다라는 정도를 느꼈던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작가님의 진행 방식은 일단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리고 이제 압박 축구 같은 강한 프레스를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그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나 이제 또 이 작가는 츤데레라는 표현이 있다시피 저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이제 배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앞에서는 강하게 그 불쾌감을 표시하지만 실제적인 경제적 조치나 후속 조치는 굉장히 그 의리를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심리적인 압박이나 불쾌감은 이 작가가 큽니다만 실제 뒤에 과실이 크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실제 블랙리스트 피해보다는 훨씬 특혜가 많다. 그렇죠. 특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도한 특혜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떤 탄압과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얘기로 갑시다.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만난다고요? 네, 방탄소년단이 14일 날 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인데 한국 음악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 콘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사에 이제 참석해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펼치는데 이 공연을 문 대통령도 관람한다고 합니다. 그 문화 훈장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타임지. 네. 그 유명한 타임지. 네. 옛날 그 우리식 유머로 하면 팀에. 팀에. 그렇죠. 예. 그 팀의 사진이 이제 일면에 나온다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이게 커버 스토리 올라왔어요. 네, 글로벌판 표지 장식하게 됐죠. 네. 대단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 중에 예전에 80년대 팀의 표지를 장식한 분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한국의 이제 격렬한 민주화 시기가 일어나 일면에 탁 잡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돼서 지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와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추억에 30년 전에 그 표지를 이번에 BTS가 장식했다. 그런데 좋죠. 방탄소년단 제가 방송할 때마다 들으면서 매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대단한가. 실제로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BTS가. 네, 빌보드 1위 소식이 저는 이제 마지막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계속 좋은 소식이 있어서 팬들은 1일 인력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타임지 그 모델로 왜 선정된 겁니까? 표지로. 차세대 리더로 일단 선정이 돼서 차세대 리더. 네, 이제 타임지가 방탄소년단 인터뷰를 하고 사진까지 찍으면서 이제 탁 실은 거죠. 10월 22일자로 네,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시사주간지 우리나라에 있는 시사주간들이 해마다 이렇게 차세대 리더 100인 선정하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선정된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면 꼭 차세대 리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가수로는 처음이니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축하할 일이잖아요. 네. 축하드리면. 네, 저는 차세대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현 세대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언제 나는 차세대 리더 한번 돼보나. 미혼 53세.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짚고 가죠.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낸시 씨가 왕진진과 이혼을 결심했다고. 결혼할 때부터 굉장히 또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난해 12월에 이제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결혼 소식을 밝혔는데요. 그때도 이제 왕진진 씨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이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논란이 됐고 헤어지면서도 논란이 됐고 정확한 이혼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우선 부부싸움 소식이 먼저 전해졌어요. 낸시랭 씨가 집 안에 방에 있는데 전준주 씨가 이제 그 문을 부수면서 경찰에 이제 낸시랭 씨가 신고를 하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낸시랭 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사실 전준주 씨의 과거의 행적 때문이 아니라 이런 좀 폭력성 때문에 많이 두렵고 무서웠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결혼할 때도 대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했었는데 네. 이혼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혼해야 할까요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남은 저녁 시간 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